한국보건 공개 강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동시에 세션이 3개나 있습니다. 특히 WHO 세션이 있어서 이 세션에 손님들이 없을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교실이 작은 덕분인지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환경보건 공개 강좌 자리는요, 사실 대학에서 좋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연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하시다 보니까 그 연구 결과들이 홍보가 잘 되지 않고 내지는 되게 좀 어려워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서울대학교에서 작은 펀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윤충식 교수님하고 최경호 교수님 이렇게 두 분 교수님과 그다음에 일선 현장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과 화학물질을 줄이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배성호 선생님의 강좌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님의 스프레이 제품의 건강 위해성과 안전한 사용 제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충식입니다. 제가 이 공개 강좌인데 이렇게 아까 들어오시는 분께서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앉아 계셔갖고 저는 좀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긴장 모드가 됐습니다.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청양고추가 굉장히 맵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다음 중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뭔가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타이고추, 3번 수은, 4번 캐롤라이나 리퍼. 왠지 매울 것 같죠? 캐롤라이나 리퍼가 굉장히 매웁니다. 저도 여기 발표자를 만들면서 이제 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약간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매움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스코빌 지수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스코빌 지수가 우리 매운 성분이 이제 고추에 캡사이신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고등학교 때. 캡사이신이 약 150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청양고추는 순수 성분이 150만이라면 청양고추는 4,000에서 12,000 뭐 이 정도 되고, 캐롤라이나 리퍼는 1억 5,600. 그거 뭐 굉장히 기 있으시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전공은 산업보건입니다. 주로 그래서 작업장에서 유해인자를 찾아내서 근로자의 그 건강을 이제 예방하는 건데, 거기에 사용되는 베이직 프린시플이면서 접근법이 예측, 인식, 평가, 개선이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도 거기에 맞춰서 좀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 툴은 굉장히 잘 검증이 된, 이제 우리 경영학에서 보면 PDCA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Plan, Do, Check, Act. 뭐 여기 우리 초등학생도 있는데, 초등학생이 내가 시험 공부를 한다. 또 뭐 옆에 예쁜 여자친구, 잘생긴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이 친구가 어떤지 미리 알아보죠. 그리고 가서 뭐 여러 가지 편지도 보내보고 뭐 윙크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하죠. 그러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은 또 이제 뭐 상담도 받고 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행동을 해서 더 가깝게 가고, 이런 게 이제 PDCA 사이클인데, 뭐 이런 사이클로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약간은 좀 쉽게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제가 했고요. 이제 예측이라는 것은 우리 유해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에서 시작을 하죠. 이게 유해성이 있을 거다.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최근에 밀가루 놀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게 큰 문제인데요. 사실 그래서 이게 문제 제기를 제가 여러 뭐 해봐야 된다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좀 생각하고 있는데, 밀가루 놀이가 상당히 뭐 많이 하고 있고, 애들이 가서 저렇게 밀가루를 범벅이를 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 옆에는 통밀을 이용해서 뭐 놀기도 합니다. 이게 괜찮을까요?
우리 뭐 보건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의심을 하죠. 이거 위험하겠네. 의심을 하는데 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독성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이 천식을 굉장히 증가시킵니다. 천식의 유발 물질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건 제가 2018년 올해 초에 발표한 그런 논문인데요. 우리나라 천식 유병률이 뭐 복잡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80년대서부터 저기 밑에 코리아라고 써 있는 거 그리고 위에는 전 세계적인 경향인데 의사가 진단했던 자가 진단을 했던 뭐 굉장히 유병률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병률의 증가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런 밀가루로 될 수 있고요. 뭐 산업보건학적으로는 빵집에서 빵을 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천식의 악화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어서 특히 어린이가 기존 호흡기계 질환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저런 밀가루 노래는 안 좋을 거다.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예측입니다. 예측. 스프레이 제품은 어떨까? 저는 한 10여 년 동안 나노 물질이라는 굉장히 작은 입자를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스프레이 제품도 공기중으로 이런 작은 입자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관한 연구를 했고요. 참고로 스프레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쓰이죠. 하나는 압축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과 집에서 많이 쓰는 또 하나는 우리 헤어스프레이처럼 이렇게 펌프 타입으로 하는 뭐 영어로는 트리거형 이렇게 하는데 크게 나누면 그래서 압축가스형, 펌프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 그럼 또 똑같을까? 뭐 이런 의심도 하고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건강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특히 우리 가습기 살균제 문제되면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연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저런 펌프 타입과 압축가스형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어떤 형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1번 나는 펌프 타입이 안전하다. 한 반 정도 되고 나는 스프레이 타입이 안전하다. 저밖에 없네요. 제 강의를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펌프 타입이 안전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의 과정이에요. 내 주위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유해인자 건강에 나쁜 것뿐만이 아니고 뭐 인생살이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인체에 이제 건강 영향을 주려면 여러 가지 물질이 인체에 들어오게 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흡입, 피부 흡수, 섭취 이것 뒤에 뭐 이렇게 뭐 마약하는 뭐 그런 주사 뭐 수입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경에서 가장 유해한 경로는 호흡기를 통해서 귀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서 전신으로 가는 것 이것을 가장 유해한 경로라고 봅니다. 일부 물질은 섭취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그 장에서 뭐 흡수되는 것도 더 유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흡입을 가장 유해한 침입 경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밀가루 먹으면 안전한데 왜 흡입이 문제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침입 경로가 다르게 되면 식도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소화되는 거랑 호흡을 해서 폐로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빈번히 이용되는 그런 머리카락의 두께를 우리가 대개 뭐 70에서 100 마이크로 미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1mm는 이제 1000 마이크로리터가 미터가 되죠. 그 뭐 PM10 그러면 이게 50 마이크로라고 치면 그런 게 5개가 있는 거고 이제 뭐 그래서 미세먼지 그러면 PM10이나 PM2.5, PM2.5는 PM10을 다시 4개로 나누면 그게 PM2.5가 되는 거죠. 환경 중에서. 근데 오늘 할 이야기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작은 PM2.5 하나를 갖다가 25개로 나누면 100 마이크로, 100 나노미터라는 훨씬 더 작은 그런 사이즈가 되는데 이 작은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우리 펜토는 대개 400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PM10 그러면 그것에 뭐 40배 정도 이렇게 꽃가루는 큰 것은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니까 PM10의 10배. 머리카락보다 이렇게
그죠? 세균은 뭐 마이크로 단위. 근데 이제 나노 사이즈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되게 이제 요게 나노 사이즈 바이러스 뭐 연소 배출물, 디젤 배출 물질은 이제 더 이렇게 작은데 이것도 이제 약간 이렇게 겹치면 좀 커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런 것들 원자보다는 좀 크지만 뭐 DNA 너비보다 좀 약간 크고 적혈구보다도 작은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를 우리가 이제 나노 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있으면 많이 뭉쳐요. 뭉쳐서 크기가 커지기도 합니다. 커져도 호흡기에 굉장히 잘 들을 수 있는 아까 PM 2.5 요것 이상 많이 커지지 않습니다. 기존적으로. 그래서 이런 나노 입자가 소비자 제품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외국에서 나온 그런 제품인데 2016년도 기준 소비자 제품으로 약 1,800개의 제품이 개발됐고 그 중에 많은 은나노, 우리 음식점에 가면 나노 코팅, 나노 은나노 살균 이런 거 많이 쓰죠. 이런 이야기. 티타늄 한동안 우리 실내 공기질 할 때 이 벽에 티타늄을 코팅해 갖고 실내 공기질 시크빌딩 신드롬을 줄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였고요.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런 사이즈, 입자상 물질의 사이즈별로 우리 인체에 얼마큼 잘 들을 수 있는가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큰 입자, 10마이크로는 되게 이제 목 위에 이렇게 이제 침착이 되고, 그거보다 작은 3에서 10마이크로 사이는 우리 흉곽과 기관지 부위, 더 작은 것들은 아주 폐포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나노 입자가 건강상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지난번에 기숙사 면접하러 갔는데 물어봤어요. 나노 사이즈 건강 영향을 얘기해라. 그래서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를 좀 낮게 줬는데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나노 물질에 대해서는 사실 예를 들면 우리 카본 나노튜브라고 하는 것들은 폐 섬유종 같은 걸 파이브로시스를 상당히 준다고 많이 잘 알려져 있거든요. 폐에 들어와 맨 위에는 폐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간이나 다른데 심지어는 뇌까지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고요. 염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 영향을 줄 수 있다도 알려져 있고 이제 조금 논란이 되는 게 우리 UV 크림을 쓰잖아요. UV 차단제. UV 차단제가 나노 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부 흡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학문적으로 논란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대략적인 결과는 건강한 피부는 그런 나노 물질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손상된 피부나 점막 이런 데는 나노 물질이 통과할 수 있다. 약간은 논란이 있지만 어떤 학자는 건강한 피부도 통과한다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현재 전반적인 큰 건강 영향입니다. 스프레이, 펌프 스프레이는 일반적으로 입자가 커요. 물방울이 큰 거죠. 크면은 이게 공기 중에서 드라이돼서 이렇게 멀리 갈 수도 있지만 되게 짧은 시간에 이제 가라앉는 거고, 입자가 작으면 공기 중에서 이게 멀리까지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모식도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식 단계, 아까 이제 인식 단계는 구체적으로 이제 봐야 돼요. 이게 정말 그럴까? 아까는 추정의 단계였다면 좀 더 정보도 찾아보고 자기가 이렇게 서치도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환경부 의해 우려 제품 이게 법이 올해 생겼는데 거기에 보면 18종의 그런 의해 우려 제품, 소비자 그런 제품이 있죠. 세정제에서부터 다림질 보조제, 또 여러분들 많이 쓰는 옷 라든지 옷 탈취제라든지 방향제라든지 코팅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 보면 스프레이 제품이 얼마나 많이 쓰냐, 이건 여기 우리 박지영 박사가 계신데 박지영 박사 팀이 연구를 한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 스프레이 제품으로 되어 있죠. 세정제, 다목적 세정제 75%, 코팅 접제, 방청제, 우리 WD-40 그래서 잘 아는데 91%, 살생물제, 항균 스프레이는 100% 스프레이 제품이고요. 그래서 에어컨 세정제, 작년에도 문제가 됐는데 곰팡이 제거제, 이런 게 많은 것들이 아직도 스프레이 제품이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은 트리거형이 많고 어떤 것은 이제 압축형이 많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자만 문제가 되느냐?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해성을 따질 때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 그다음에 입자 성물질 같은 경우는 크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인식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압축가스로는. 그다음에 이제 물에 기반한 펌프 타입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유기용매라고 하는 우리 사업장에서 유기용제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특히 염소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건강에 상당히 안 좋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또 오존층 파기물질도 들어가 있다가 요새는 이제 오존층 비파기물질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각각의 또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요 유효 성분이 되게 이제 그런 기능을 주는 입자상 물질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용매의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나온 논문을 찾아봤어요. 이것도 이제 박재영 박사님 거기에서 준 자료를 갖고 저희가 찾아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입자가 얼마나 크냐. 작을수록 아까 인체에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입자의 크기별로 우리 체내 어떻게 입자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봤더니 되게 섬유 스프레이는 한 7, 8 마이크로미터. 단위가 익숙하지 않은 분은 좀 혼동스러울 텐데 그다음에 헤어 스프레이는 한 뭐 15, 20 마이크로미터. 펌프용은 굉장히 입자가 크죠. 한 뭐 60, 50 마이크로미터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보면 한 10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섬유 스프레이, 헤어 스프레이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겠구나. 일단 그 자체로 용매가 증발이 안 된다면. 그런데 이렇게 큰 입자만 정말 있나? 요 연구를 할 때는 나노 사이즈에 대한 연구 기법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쪽은 안 했어요. 못 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전 지식을 갖고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갖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정말 이게 문제가 있나? 이건 그냥 뭐 분석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걸 한참을 그냥 넘어가니까 뭐 최근에 나노물질을 연구하는 그런 갖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잡한데 그래서 크게는 이게 펌프 타입이냐 프로펠런트 타입이냐 아까 그 압축가스형이냐를 해서 실을 공기 중에 이렇게 그 클린룸에서 분사를 시켜서 실제로 입자 크기별로 분사 측정을 하고 또 현미경 같은 걸로 이제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실제 크기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리별로도 또 봤습니다. 이게 1m일 때, 뭐 3m일 때 이렇게 농도를 측정했다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이 제품에 진짜 나노물질이 있는가? 그래서 이 제품에 원액을 뜯어서 그 원액을 분석했더니 굉장히 작은 이런 작은 것들이 다 나노 입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원액에 원액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요약 쓰인 그런 건데. 일단은 이게 100나노미터 이하 이게 나노 사이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응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보다 좀 100에서 이제 420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시료를 분사하기 전에 스프레이 하기 전에 스프레이 중에 1m, 2m, 3m 이게 거리별로 저희가 본 거고요. 이거 스프레이가 끝나도 공기 중에 오래 머물러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도 보면 뭐 1m, 2m, 3m에 오랫동안 있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좀 큰 거보다는 굉장히 작은 것이 스프레이 중에 있고 스프레이가 끝나도 이제 있다. 그럼 도대체 몇 분까지 있나요?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저쪽 그림은 그냥 그 압축가스형이고요. 이쪽은 펌프형입니다. 펌프형은 이게 비포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레이 하기 전에 비해서 약간 올라가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리별로도 별로 차이가 없고 그래서 요약해서 하면 상대적으로 펌프형은 스프레이 제품보다 안전하다. 농도가 굉장히 적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오래 있을까를 저희가 해봤는데요. 여기까지가 스프레이를 할 때고 스프레이하고 딱 올라갔다가 스프레이가 끝나고 나도 굉장히 오랫동안 백그라운드보다 유의하게 높은 게 한 150분 정도 가니까 스프레이가 끝나도 환기가 되지 않으면
2시간 이상,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압축 가스 그 펌프 타입인데 펌프 타입은 뭐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리별로도 뭐 차이가 없고 저쪽은 이제 거리별로 물론 이제 가까운 데가 농도가 높고 거리가 멀어져서 떨어지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3m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필터에 따라서 전자연맹으로 보면 뭐 거리에 상관없이 여러 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요게 폭이 0.45 마이크로 450 마이크로짜리인데 여기 굉장히 요거보다 작죠. 이 구멍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노 사이즈의 입자가 많이 발견되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 한 제품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제품을 갖고 이제 했고요. 저것이 이제 공기 중에 있으면 실제로 폐에 들어가느냐 이것은 저희가 이제 사람을 직접 뭐 이걸 못하니까 여러 가지 모델을 이용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제 MPP라는 모델과 이런 ICRP 모델을 갖고 폐에 들어가는 것을 추정을 했는데 우리가 황사먼지나 미세먼지가 있으면 오늘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죠? 아니 나쁨인가? 그 나쁨이면 35 마이크로그램 이상인데 그게 다 우리 폐에 들어갈까요? 폐에 들어가서 다 침착되냐면 아니에요. 입자 입자 크기별로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폐에 들어가는 것은 이 사이즈일 때는 한 50%가 침착돼 있고 나머지는 빠져나가고 이런 그래프예요. 하여튼 이런 모델을 사용해서 제가 시간이 괜찮아요? 했는데 이쪽 그래프는 입자 크기별 체내 침착률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입자가 저 우리 헤드 그 머리 목 이상 코나 입이나 이어부 이상에는 아주 큰 입자와 아주 작은 입자가 저렇게 이제 그 침착이 되는 거고 흉곽 부위 기관지 부위에는 주로 이쪽이 이만큼만 40%만 이제 입자가 침착이 되는 거고 우리 폐포 부위에는 더 작은 것이 이만큼 침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공기 중의 농도를 측정한 다음에 이런 이제 모델에 저희가 적용을 해서 실제로 체내에 얼만큼 들어올까를 측정을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림은 체내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호흡기 부위에서 측정을 한 그 모델링을 한 거고요. 보면 이게 이제 입자를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게 이제 11나노미터에서 100나노까지죠. 그래서 나노 입자가 이쪽이고요. 그거보다 이제 큰 100에서 1 마이크로미터까지. 이게 PM2.5, PM10에서 PM2.5 폴스 프랙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호흡하는 요 바깥에서의 농도도 보면 이건 1m, 2m, 이것은 펌프 타입이고 이게 로그 스케일이라고 그러니까 Y축이 로그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은 아니고 일단 보면 저희가 잘라져서 그런데 보면 프로펠러 타입 그러니까 압축가스형이 훨씬 더 많은 양의 공기 중에 있게 되는 거고요. 크기가 작은 것들이 있고 근데 근거리가 뭐 당연히 원거리보다 있게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체내에 들어온 것을 보면 이것이 이제 폐포고 흉곽이고 머리 부위 보면 폐포 부위에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압축가스형이고 당연히 이거는 이거는 펌프 타입이고요. 거리가 1m일 때, 2m일 때 흉곽 부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폐포 부위에 침착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걸 거리별로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그 WHO의 가이드라인에 2m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그 바이러스가 2m만 넘어가면 안전하다. 근데 저희가 그것도 실험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기침에서 나오는 것이 2m 이상 안 가냐?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잘못된 가이드라인이라고 우리가 논문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저렇게 보면 그 스프레이 제품도 그 살포하는 예를 들면 내가 탈취를 목적으로 내 옷에 하면 나만 문제가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이런 독성물질이 갖고 있는 부유한 성질 그것을 우리가 유해성이라고 한다면 그것 실제로 이제 위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리스크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려면 개선의 원칙이 이제 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개선을 해주는 거죠. 리스크를.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여기에서 보면 리스크의 함수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함수가 사실은 해저드하고 익스포저예요. 그 물질에 유해성이 있느냐, 노출이 얼마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리스크를 줄인다는 것은 해저드를 줄인다든지 유해성을 줄이든지 아니면 익스포저를 줄이든지 두 개를 줄이든지 가장 좋은 것은 해저드를 줄이면 되죠. 그죠? 우리 성면 있으면 성면 안 쓰면 돼요. 그죠? 뭐 방부제가 문제가 되는데 안 쓰면 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출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이 우리가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그래서 뭐 우리 산업보건 쪽에서 이제 개선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 제거, 그 물질을 없애는 거죠. 또는 덜 유해한 성분으로 바꿔주는 것, 성면 대신에 유리섬유 쓰는 것, 그 유기용매 아까 용매 대신에 물 쓰는 것, 스프레이 동일한 제품이 있으면 압축가스형보다는 펌프 타입을 쓰는 거 이런 것이 대체거든요. 그다음에 뭐 환기, 뭐 행정적인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개인 보호입니다. 뭐가 좀 빠졌네요. 다시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가서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보지 않았는데 시급히 우리가 어떤 권고안 같은 걸 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순이 박사님도 계신데 좀 주도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의대 교수님이랑 이걸 좀 어떻게 해보자 그랬더니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게 그렇게 하면 좀 조심스러워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놓는 거 괜찮죠, 그죠? 밀가루를 공기 중으로 발사되지 않게 이렇게 놓는 거 좋습니다. 그다음 환기를 시키면 좀 빠져나갈게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환기를 안 했을 때, 환기를 냈을 때 양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공학적인 계산이거든요. 분사를 많이 했을 때 5초 분사해서 15초 분사하면 더 많아지는데 노출비만 하면 당연히 많은데 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요새 뭐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 라돈도 환기가 상당히 농도를 떨어뜨리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분사량이 많을수록 환기가 안 될수록 노출 시간이 길수록 체내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내 강의를 잘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횟집에 가면 회에 금이 올라가 있죠. 비싼 횟집에 가면 아직 못 먹어보신 분은 지도 교수님한테 사달라고 해보세요. 먹는데 금입자가 있는 스프레이는 괜찮다? 안 괜찮습니다. 그 작은 입자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종류에서. 밀가루를 먹는 음식이니 흡입에도 무방하다? 아니죠. 황사가 있는 날 삼겹살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실내 농도와 실내 농도가 같다면 어디가 더 해롭을까? 실내가 해롭습니다. 훨씬 더 작은 입자가 많아요. 황사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똑같다. 어떤 게 더 해로울까? 미세먼지가 더 해롭습니다. 황사는 입자의 크기가 다양합니다. 물론 뭐 다른 면서도 있겠지만 크기별로 보면 미세먼지와 흡연실 농도가 같다. 어디에 보니까 미세먼지 있는 데가 낫습니다. 흡연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물질의 성분하고 크기도 이제 같이 봐야 되고요. 흡연실, 담배 연기도 크기가 대부분 작습니다. 스프레이 제품은 입자상 물질만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유기용매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입자상 물질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압축가스형은 펌프형에 비해서 나노물질이 공기 중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고 멀리 전파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체내에 잘 들어가는 그런 크기를 많이 갖고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출 감소 방안 이제 개선 대책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해서 전문가분께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오늘의 취지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하는 강좌이기 때문에요.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최경호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최경호 교수님은 환경 독성 전공이신데요. 오랫동안 성경 호르몬과 그다음에 남분해성 유기 화학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은 유해 물질 걱정 없는 우리 집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경호입니다. 이 강의가 사실은 두 번째예요. 저희 작년에도 비슷한 강의를 한번 했었고 올해 하는데 올해는 사실 더 작년보다 긴장이 되고 이제 두려운 게 사실은 저 청중 중에 우리 경민이 또 이제 채은이라고 그랬죠. 아이들까지 함께 있어서 야 이거 아이들이 이해도 할 수 있으면서 전문가들이 볼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그런 얘기를 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 올 때까지 저 아이들이 오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이걸 하면서 아이들도 혹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아마 앞서 말씀하신 윤충식 교수님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빨리 순발력을 발휘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저희 아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민이랑 비슷하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이고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취미가 막 바뀝니다. 처음에는 공룡 만들기, 공룡 그런 거 이제 애들 좋아하는 거 레고 그런 걸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에 건담 만들기에 빠졌습니다. 근데 건담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레고보다 훨씬 싸면서 오래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레고 건담을 보면은 파트가 이게 다 플라스틱인데 폴리카보네이트도 있고 보면은 안 좋은 물질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그 건담을 만들 때 아이한테 건담을 만들고 나서는 꼭 손을 씻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손을 열심히 씻는데요. 이 취미가 꽤 오래 가면서 이제 점점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뭐 월드 건담 프라모델 컨테스트 그런 데도 출품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에 가깝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 웨더링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도색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저희는 후드도 있습니다. 저 베란다에 후드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고 또 찾아보니까 동네에 그런 그 건담 이렇게 빠져 있는 뭐 덕후라고 하죠. 덕후들 모이는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30대 40대 어른들도 많이 오고 퇴근하면 자기 작품 만드느라고 그리고 이제 애들도 좀 곧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거기 다니기 시작을 해서 좀 안심을 했죠. 아마 이제 그래도 전문가들이 하는 데니까 뭐 후드나 그런 게 잘 돼 있겠지라고 하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어른들하고도 친구가 되더라고요. 뭐 이건 뭐가 좋고 어떤 모델은 좋고 그래서 이제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한번 와이프가 못 갈 때 따라가 봤습니다. 이제 혼자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가서 봤더니 생각보다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백남원 교수님한테 뭐 면속도 그런 것도 배우고 그랬는데 보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후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보냈죠. 안 보내고 이제 집에서는 무조건 도색을 할 때는 아빠 옆에서 해라. 라고 하고 이제 그걸 규칙 삼아서 애가 이제 아빠 있을 때만 조금씩 만들긴 만드는데 이제 불만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빠나 엄마가 그런 공부를 하니까 뭐 4학년인데 프탈레이트도 알고 성도숙증도 알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 환경에서 화학 물질이 얼마나 나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쁘면 왜 나쁜지 그러면 이제 뭐 대책이 있는지 요새 아이들 슬라임 같은 거 뭐 액체 그 뭐죠 이제 부드러운 색깔 찰흙 같은 거 많이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분명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왜 안 좋을 수 있는지 그럼 어떤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채은이가 알 수 있는 정도 용어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아마 다 알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많은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인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법도 만들어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가습기 살균제만 진짜 중요한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제 죽어서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살이 조금 쪘다, 좀 비만해졌다 라고 하는 그런 증상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한 개인으로 봐서 죽는 거하고 살 5kg 정도 찐 거하고는 큰 차이가 나겠죠.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비만이 되면 그 사회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눈에 팍 보이는 누가 죽거나 아프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안 보이더라도 훨씬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화학물질은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슬라임을 가지고 노를 때 잘 안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조금씩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분명히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엄청난 이게 다양한 피해를 일으킵니다. 저는 이제 이 논문을 처음 보고 되게 놀라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랬는데요. 아트라딘이라고 하는 농약이 있는데 그 농약에 아주 낮은 농도로 보통 때 농사를 지을 때 쓰는 그런 정도 농도로 오랫동안 노출을 시키니까 남자 개구리가 여자 개구리가 됩니다. 이제 대개 이제 저희 분야에서 이런 공부를 할 때 성이 바뀌어도 진짜 여자가 돼버리진 않거든요. 애를 낳거나 그럴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남자 개구리가 진짜 여자 개구리가 돼서 다른 남자 개구리랑 짝짓기를 해서 알도 낳고 그 알이 부화해서 개구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저 남자 유전자, 여자 염색체 그런 거 우리 배우잖아요. XXXY. 이제 수컷이랑 결혼을 하니까 그 새끼들은 다 수컷입니다. 이게 이제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도 우리 실제 우리가 쓰는 화학물질 때문에 벌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보면은 이런 일이 설마 있을까 했지만 이게 미국 그 과학 원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저널에 실린 논문이거든요.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바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크레티니즘이라고 하는데요. 백치병이에요. IQ가 70 이하가 되면 이제 머리가 나쁘고 이제 그거보다 더 나쁘면 일상생활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때문에도 어렸을 때 이런 거에 노출이 되거나 부족하면 이런 바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갑상선 호르몬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날 때 엄마가 미역을 먹잖아요. 미역을 먹는 이유가 요드 때문인데 소금이나 미역이 아예 없는 산간 지역에 있는 외국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드가 없으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제대로 발달을 못해서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능 저하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그 병적인 증상이 아니어도 사실 정상 레인지, 뭐 예를 들어서 IQ 100 이상 그러면 정상이라고 하죠. 근데 101, 102, 103이 될 수 있던 애들이 뭐 100이나 99나 98도 되는 거죠. 그것도 사실 한 개인으로 봐서 IQ 5 차이는 별게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의 IQ가 5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거거든요. 비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도 우리 애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요새 이제 체중 관리를 좀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알면 좋아하겠죠. 내가 살이 찌는 게 내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집에 안전하지 못한 화학물질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노출이 된 쥐가 그냥 똑같이 줘도 더 뚱뚱해집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제 물론 화학물질 때문만 그런 건 아니지만 화학물질 때문에 뚱뚱해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다양한 피해가 사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조심하면 불필요하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혹은 알지 못하더라도 그런 질환들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성이 완전히 바뀐다, 머리가 나빠진다, 뚱뚱해진다 이런 게 다 환경 호르몬 때문에 있을 수가 나타납니다. 환경 호르몬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 아니라 밖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질인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나쁜, 원하지 않는 작용을 일으키는 걸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어떤 영향을 일으키냐? 예를 들어서 여성의 생식 기능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뭐 아이가 태어나는데 쉽게 잘 안 태어난다든지 또 임신이 뭐 잘 안 된다든지 남성도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갑상선 호르몬 수준이 달라져서 뭐 여러 가지 뭐 피해가 생긴다든지 뚱뚱해진다, 당뇨, 심장병 그리고 IQ 이런 것들이 다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그냥 한 줄 한 줄 써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물질이 어떻게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지를 이제 연구하는 것이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특별한 물질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 혹은 산업체에 이런 게 안 좋으니 만들지 말라, 혹은 좀 더 철저하게 안전성 평가를 해서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일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웬만한 화학물질은 이제 우리가 쓰는 많은 화학물질들은 환경 호르몬입니다. 주위에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은 언제 노출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노출되는 거랑 11살 먹은 우리 아들이 노출되는 거랑 그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 때 조심하면은 훨씬 유리합니다. 아이를 임신한 분이 조심하면 혜택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평생 조심하지 않고 일부 시간만 조심해도 훨씬 낫습니다. 이제 특히 경민이 같은 나이에 주의를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가 한참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습기 살균제처럼 쓰고 나서 한두 달 이내에 병이 발생을 하면 금방 원인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막 야단법석을 떨 텐데, 이것 때문에 피해가 나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그게 원인인지 아닌지를 탐색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기도, 쓰지 말자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죠. 웬만한 것도 이런 장난감, 포장지, 영수증, 용기, 화장품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쓰는 지우개, 장난감, 슬라임, 그리고 어른들이 쓰는 화장품, 개인위생용품, 선크림, 이제 그런 데 다 들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일회용품이죠. 항균제, 그리고 불에 타지 말라고 처리하는 코팅제, 그리고 기타 기능성 의류. 가만 보시면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우리 아이들은, 채연이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안 썼던 겁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지금 우리 나이로 50살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플라스틱도 되게 드물었고 장난감도 하나 있으면 동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품, 치약도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소금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없었고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겨서 쓴 것. 물론 40년은 되게 오래된 과거 같지만 우리 인류의 진화를 보면 사실은 한순간이죠.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쓰기 시작했던 그런 물질들, 제품들입니다. 재밌는 건 이런 게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질병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질환들이 아까 얘기한 당뇨나 비만이나 이런 생식장애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게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론이죠. 제가 그냥 아주 이건 좀 그림이 아주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언제 노출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이제 어떤 환경 호르몬은 이제 엄마가 애를 임신하고 나서 첫 3분기, 첫 석 달을 1, 3분기라고 하는데, 그때 노출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요도하열이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이의 생식기가 발달하거든요. 그 화학물질이 임신 후기에 노출이 되면 아이들이 잠복고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아이가 발달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단계에 노출이 되면 그 피해가 큰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이제 우리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한 20살 먹기까지 뇌가 계속 이게 프루닝이라고 뇌가 자리를 잡아갑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과정에서 화학 물질이 영향을 줘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저처럼 나이가 다 들거나 늙은 사람은 사실은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를 가지려는 사람이나 막 크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노출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복기가 무지막지하게 긴 경우도 있다. 지금 엄마 뱃속에서 노출이 되었지만 나중에 피해는 그 아이가 40살 이후가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은 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최근에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 못 먹은 아이가
뱃속에서 못 먹은 아이가 나중에 비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있을 때 워낙 못 먹었으니까 엄마가 먹는 조그마한 양분이라도 자기가 막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유전자가 발달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먹으면 먹는 대로 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0살 넘어서는 성인병들이 쉽게 걸리는 거죠. 그런 게 점점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피해가 안 보여도 피해는 크니까 지금 조심해 놓으면 나중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환경 호르몬은 너무 많아서 여러 사람들이 옛날부터 글도 쓰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수천 가지 물질이 환경 호르몬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안전한 물질을 쓰자, 안전한 제품을 쓰면 되지 않느냐? 친환경 용기를 쓰자, 친환경 장난감을 쓰자, 뭐 무슨 인증받은 제품을 쓰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쁜 물질이 안 들어있는 안전한 제품을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물론 좋죠. 그리고 훌륭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경민이 가네. 재미없어서 네, 제가 일단은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50% 실패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물질이 안 들어있는 안전한 제품을 쓰는 게 타당해 보이지만 한편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제품에 들어있는 새로운 물질은 과연 안전할까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생물학을 배울 때 제품의 물질의 기능은 구조가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는 기능이랑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무슨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물질을 안전한 걸로 대신 써도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물질을 플라스틱처럼 만들 때 쓴 물질은 과연 안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비슷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비스페놀이라고 하는 물질이 안 좋은 물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비스페놀이 안 들어있는 안전한 젖병, 뭐 안전한 용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비싸게 팝니다. 이렇게 BPA 프리라고 쓰여 있는 것들을 비싸게 팝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런 것들이 안전할 것이냐? 혹은 BPA가 영수증에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좋다고 하니까 BPA가 안 들어있는 BPA 프리 영수증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안전한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BPA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영수증, BPA가 안 들어있다고 하는 영수증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BPA가 없는 영수증, 그냥 있는 영수증, 없는 영수증, 있는 영수증을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이제 측정하는 지표를 가지고 이제 그 호르몬을 교란하는 특성이 없어지는 거, BPA가 없는 영수증은. 그렇게 해봤더니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BPA가 없어도 똑같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상호 박사가 그 공부를 해서 발표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러 BPA 말고 다른 그 BPA를 대체하는 물질들을 가지고 진짜 얘네들이 그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기 위해서 물고기를 가지고도 하고 쥐의 뇌세포를 가지고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몇 가지 물질들은 도찐개찐이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것도 있더라. 그러니까 나쁜 물질을 뺀 안전한 물질을 넣은 제품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착각이고 어쩌면 안 쓰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답답하죠. 우리가 뭔가 제품을 써야 되는데 뭐 샴푸도 안 좋다, 치약도 안 좋다, 무슨 물병도 안 좋다.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도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니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골치 아픕니다. 이제 그게 어쨌든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환경 호르몬, 이 나쁜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전문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환경이나 몸속에 오래 남아있는, 금방 없어지는 물질과 오래 남아있는 물질, 이제 그걸 잔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에서 쉽게 배설되는 물질은 잔류성이 낮은 물질이니까 그런 물질은 이제 그 물질을 제품을 안 쓰면 우리 몸에서 금방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물질들은 몸에 한번 들어가면 그냥 주야장창 계속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여러분들이
DDT라는 물질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DDT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계란에서 살충제가 발견이 되어서 계란 유통이 금지되었었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친환경 계란이라고 하는데 안에서도 DDT가 검출이 되었다라고 막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DDT가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게 40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금지된 지 40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계란에서도 나오고 저희 그 연구실에서 다른 분들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해본 걸 보면 엄마 젖에서도 DDT가 여러 물질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젖을 먹은 어린아이는 100명 중에 50명은 허용 가능한 수준 이상만큼 DDT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DDT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아버지 세대들이 쓴 건데 그게 이미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 젖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고 계산을 해보면 위험한 수준 이상만큼 노출되는 아이들이 절반이나 된다. 그러면 대단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우리 몸 안에서 빨리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채식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우리 몸에 있는 DDT 같은 물질도 빨리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도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물질 자체는 우리 몸에 오래오래 있기 때문에 금방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으로 할 수 있는 노력보다는 나라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안전한 집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가에서 이런 물질을 퇴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건 한 국가에서만 해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지를 해도 다른 나라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은 여러 나라들이 100나라도 넘는 나라들이 서로 이제 약속을 해서 이런 거는 아예 쓰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십 년씩 우리 사회에 남아있게 되니까 이제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효과가 있는 거는 몸에서 금방 없어지는 물질들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 하루 이틀만 노력을 해도 몸에서 거의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그 연구실에서 연구를 통해서 여러 번 그 확인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 이 연구를 해본 게 2009년인지 10년인지 금산사에서 템플스테이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템플스테이 하시는 분들한테 처음에 뭘 드셨는지 그런 걸 다 적게 한 다음에 4박 5일 동안 이제 스님이랑 똑같은 밥 먹고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모범적인 삶을 사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고 나서 5일 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그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우리 이제 지경희 교수님 우리 이제 제일 저자로 연구를 했는데요. 90%씩 뚝뚝 떨어집니다. 단 4박 5일 조심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해볼만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런 거는 조금만 노력해도 되는구나. 근데 이제 물론 모든 사람들이 산사수련을 할 정도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되게 힘듭니다. 저도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했으면 좋았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35만 원 내드릴 테니까 가서 하시고 좀 대신 좀 협조를 좀 요청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제 그 당시에 아버지가 제 고령자로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걸 해주셨죠. 힘듭니다. 사실 어지간해서 저도 제 자식이 부탁하면 하겠지만 제 연구 때문에 하긴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상적으로 하는 삶에서는 어느 정도나 할 수 있는가라고 해본 게 몇 년 전에 그 경향신문에서 이런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조그맣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몇 개 인스트럭션을 몇 개 이제 행동 지침을 드렸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거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랑 끝날 때를 비교를 했습니다. 4박 5일 조심을 했는데 보니까 어떤 유해 물질은 막 200배, 300배씩 줄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신문에 쓴 거니까 조금 이제 재미있게 썼겠지만 이걸 보면은 해보니까 너무 이제 별도 큰 실천을 한 것도 아닌데 뭐 100분의 1로 줄어든 물질도 있더라. 놀랐다. 이거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좀 보람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이후에 청소년 대상으로도 화장품 요새 아이들 많이 화장하잖아요. 화장을 안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도 우리 김기태 교수님 주도하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한 번 저희들이 해본 연구는 이제 이건 올해 발표된 논문인데 마켓에 가면 계산원들이 있잖아요. 그 계산원 분들이 어떤 분은 장갑을 끼고
저기 일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일을 합니다. 장갑을 이제 안 끼는 분들한테 그럼 장갑을 안 끼고 일을 하신 다음에 소변을 좀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장갑을 일부러 끼게 하고 소변을 달라고 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장갑을 안 꼈을 때는 일하기 전에 비해서 일할 때 거의 이제 이 비율을 보면 2배 정도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영수증을 만진 것 때문에 비스페놀 A가 2배로 증가를 하는데, 장갑을 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갑만 껴도 어차피 영수증은 만약에 비스페놀 A가 들어있어서 피할 수 없다면 장갑만 껴도 피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쉽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오염물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가를 보려면 먼저 아까 우리 윤충식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오염물질이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먹거나 코로 숨으로 들이쉬거나 피부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그 침입 경로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면 됩니다. 어떻게 막아주느냐? 이것도 이제 산업위생에서 배운 건데요. 안 쓰거나 덜 쓰거나 이미 썼다면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쓸 수 있는 건 안 쓰는 게 제일 좋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것들 중에 안 써도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무조건 안 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편익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써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우리 아이한테 여름에 자외선이 세면 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안 바릅니다. 모기향도 안 써도, 모기향이야말로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모기장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살균 물비누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살균 물비누를 안 쓰면 보존제 성분이 소변에서 뚝 떨어집니다. 고체비누, 막대비누를 쓰면 괜찮거든요. 여성위생용품을 쓰고 나면은 파라벤 같은 물질이 몇 배 증가합니다. 저희들이 약간 예비조사처럼 해봤거든요. 안 써도 되는 물질이 있다면, 제품이 있다면 안 쓰는 게 최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덜 쓰는 것, 뭘 덜 써도 될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치약이나 샴푸, 린스는 이제 뭐 씻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안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어차피 치약이나 이런 것들은 쓰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필요한 것만큼만 써야죠. 광고를 보면 치약을 이만큼씩 짜서 씁니다. 샴푸는 여러 번 듬뿍듬뿍 누르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개인위생용품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회용품이나 용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교에서 지금 텀블러를 나눠드린 거랑 뭐 같은 얘기입니다. 덜 쓰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제 이미 했다면, 예를 들어서 슬라임을 가지고 놀았다면 그거를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면, 또 이제 저희 아이처럼 건담을 무조건 가지고 놀아야 되고 그걸 끊을 수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씻기라도 잘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 먼지, 몸 씻기. 그러니까 어차피 노출이 됐다면 씻기라도 잘해서 빨리 없애자. 화장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듣죠. 화장을 하고 저녁에 지우기라도 잘 지우자. 이제 그러면은 그래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피할 수 없을 때는 청소라도 잘하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화학물질에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들려면 안 쓰자, 덜 쓰자, 그리고 이왕 썼다면 빨리 깨끗하게 닦자. 그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게 쉬운 노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특정 시기에만 주의해도 효과가 크다. 우리 경민이 같은 나이에 주의를 하면 효과가 크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한테 가정에서 습관으로 만들면 그게 정말 건강한 습관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정말 정확하게 30분을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발표는요. 지금까지는 대학에서 연구하신 분 선생님들이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걸 갖다가 생활 속에서 특히 학교에서 유해 물질이 적게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해오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경험담을 같이 나눈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 삼양초의 배성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그 화학물질 이렇게 해서 올해 저는 좀 신세계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사람의 인연 덕분에 화학물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게 저희 반 친구들이 되게 생생하게 이렇게 질문했던 마인드맵입니다. 이 안에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인데요. 수많은 질문들, 엄마 매니큐어부터 시작해서 아빠 화내는데 그것도 화학물질이냐, 생생한, 저도 이걸 들으면 이걸 보면서 되게 찔리기도 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랬고요. 제가 이 화학물질에 관심을 갖게 된 게 한 권의 책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그 김신범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되게 김신범 선생님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주선을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신범 선생님께서 직접 저희 학교에 오셔서 수업을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발암물질 없는 그 대책 그 위원회 같이 해서 저희 학교 물품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학용품들. 그리고 실제 수업을 좀 하게 되고요. 이제 그거 덕분에 아이들이 되게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오히려 아이들을 더 해롭게 하는 활동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최근에 점점 이제 사회가 민주화되고 점점 우리나라가 좋아지면서 아이들이 학교 자치라는 것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교직원들이 예산을 해서 교실을 꾸미거나 그랬다면 지금은 물론 이제 제가 뭐 어떤 결제 그런 거는 제가 하지만 교사가 하지만 아이들이 학급 토의를 통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물품들을 골라요. 그리고 나서 교실을 꾸미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제가 한 3, 4년째 해오고 있는데 다이소에 가는 걸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저비용으로 대단히 교실을 아름답게. 그리고 저도 되게 뿌듯하게 그래 얘들아 골라라 라고 이제 마치 되게 축복받은 우리 반은 되게 좋은 반이야가 됐는데 김신범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몇 개 듣고 우리가 아름답게 했던 활동들이 이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근데 아이들이랑 같이 왜 다이소에 가면 우리가 눈이 따가웠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다른 제품을 골라보자. 좀 그런 얘기, 좀 생각의 지평이 좀 열렸고요. 김신범 선생님과 처음 되게 친해진 이유는 결정적인 장면은 이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좀 집필을 하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넣은 부분이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일터에서의 인권에서 이 두 그림의 차이를 알아보자 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이 있었죠. 근데 저랑 김신범 선생님이 이제 콜라보가 될 수 있었던 게 그 캠페인 제안하셨던 게 또 김신범 선생님이었고 제가 이걸 교과서에 또 수록을 했는데 그게 연이 돼서 되게 이제 좀 진한 만남이 이어지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사실은 오늘 제가 앞서 두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들은 초등학교 교과 속에 얼마든지 녹여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1, 2학년에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으면서 안전한 생활이란 교과가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안전한 생활에서는 학생들이 너무나 소극적 안전인 거예요. 모든 것이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나 또 우리 기성세대, 특히 정부나 기업들 같이 적극적 안전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개념들은 아직 들어있지 않고요. 점점 바뀌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역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던 터에 김신범 선생님 만나면서 그게 되고 저희 학교에 김신범 선생님 교직원 회의 교사 연수를 하셨는데 교무실이 달라졌습니다. 학교 교무실만 하더라도 이전에 쓰던 그 초록색 그 깔개가 있습니다. 칼 자르거나. 근데 특히 이제 저희 후배 선생님들이 많아서 막 갓 임신하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책상에 그걸 보시면서 김신범 선생님 되게 걱정하시면서 진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성분이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여태까지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잘 통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학교 제품들을 보실 때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민감성이 올라갔고요. 아이들 역시 그런 부분들 사실 제일 끝에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되게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6학년 2학기에 이 정도 내용들 사실은 교과서가 점점 달라지고 있고 이제 곧 또 개정 교과서에서 또 집필을 맡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사회교과 내에서 비단 사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과학에서도 실과에서도 저는 이 내용들은 더 강화가 됐으면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저에게도 너무나 좋은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이 이제 했던 게 이제 김주범 선생님 만나기 전에 아이들 질문을 다 보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뭐 샴페인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제 궁금한 거. 사실 이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다면 이 화학물질은 괜찮을까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그렇다면 진짜 이걸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교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교실이고요. 그때 이제 박수민 선생님께서 같이 김시원 선생님 같이 와주셔서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였어요. 저는 저희 아들의 크록스 신발을 갖고 왔고요. 집에 주방 랩을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집 짝꿍이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수업을 하러 간다는데 애 뭐 물건이나 집안 용품을 갖고 가고 애들은 실내화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형광 분석기에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반전이 아이들 그 전 시간에 농구를 하고 와서 농구공인데 이 농구공이 대한농구협회 공인구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 지금 다 이 공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많은 안 좋은 물질이 많더라고요. 카드뮴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 그래서 대한농구협회 공인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 것인가 되게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랑 그 민감성이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이제 행동분들도 했는데 2학기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아이들이 지금 가장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이 문제를 누구한테 편지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쓰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안전을 다시 묻는다. 그래서 이제 김주범 선생님이 좀 도와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하면서 국가 조직도,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직도 자체가. 근데 이거는 문광부에도 포함되어 있고 산업통상부, 환경부도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한테 편지를 쓸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이 아이들이 이제 안전을 다시 묻는다.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가 들어와 있고 사실은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제 여기 초등학생 친구들이 있어서 더 저도 반가운데요. 직접 이 내용을 발표를 좀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체 괴물을 갖고 놀면서 액체 괴물로 노는 게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에겐 집중 공격을 당한 거죠. 잘 놀고 있는데 니들이 뭔데? 그래서 이제 그 핍박을 받다가 액체 탐정단을 만든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좀 떨리니까 발표를 한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변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 화학물질에 관심이 많습니다. 화학물질 중에는 플라스틱, 세제, 액체괴물 등등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우리에게 편리한 점을 주기도 하지만 다소 위험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중에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액체괴물을 통해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액체괴물은 일종의 장난감으로 만지면 느낌이 말랑말랑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SNS를 타고 유행이 되고 지금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액체괴물은 아주 위험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 뉴스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하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짝 친구들과 같이 액체 탐정단을 만들어서 액체괴물을 조사하고 학교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친구들이 액체괴물의 위험성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액체괴물 성분이 무엇인지 잘 알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성분 표시 글자가 작고 제대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액체괴물의 포장지를 보면 먹지 마세요를 라는 주의사항만 나와있고
다른 주의사항과 성분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신범 선생님 초청으로 환경부에서 주최한 국제 세미나에 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났습니다. 바로 덴마크에서는 화학물질이 든 제품을 휴대폰으로 찍으면 안전한지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지 잘 알 수 있는 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덴마크처럼 우리나라에도 성분 표시를 한다면 우리와 같은 어린이들과 화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켓탐정단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화학 제품의 성분 표시를 크게 하고 그 제품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표시하는 마크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환경부 장관님께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예, 사실은 그 아이들의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제 김신범 선생님이랑 박수민 선생님 만나뵈면서 되게 감사했던 게 어떤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됐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고 서로 어떤 해결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배원 학생이 되게 이렇게 좀 열심히 활동하고 핍박받았지만 그래서 이런 장에서 발표한다니까 갑자기 또 달라진 거예요. 이게 또 괜찮구나. 근데 우리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이런 겁니다. 이제 고맙게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참 금방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제 6년 전 제 제자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시락 먹을 장소를 만든 친구들이에요. 근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우리는 늘 아이들 하면은 좀 교육받아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이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례가 뭐 지금 초등 교과서에도 수록이 돼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참 좋지만 미세먼지가 있거나 그런 날 도시락 먹을 장소가 실내에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자들이랑 한 6년 동안 편지를 썼어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했던 거는 편지를 6년 쓰니까 오해를 받습니다. 약간 집착이 있냐, 스토커냐. 근데 되게 간단한 이유였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제가 이제 초기부터 용산 이전할 때부터 이제 좋은 인연이 있어서 일을 했는데 항상 너무 좋은 곳인데 외부에 도시락 먹을 장소가 없어요. 근데 치명타는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가 된 거예요. 근데 국립과천과학관이나 이런 공간들은 이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편지를 쓸 때 아이들은 이런 활동을 너무 좋아해요. 다만 이런 편지를 보내면 2주 이내에 답신을 해줍니다. 공공기관들은. 편지 패턴이 있죠. 여러분의 귀한 의견 고맙습니다로 시작하고요. 현재 예산 상태나 안 좋은 상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미안하지만 하고 제일 끝에는 그래도 어린이 여보 화이팅 하고 끝나요.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친구들 대부분은 좌절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다고 세상이 안 바뀐다. 그런 게 되게 팽배해져요. 물론 부모님의 말씀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랑 약속을 했어요. 계속 선생님 교직에 있는 한 편지를 쓰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썼는데 한 5년째 편지를 쓰니까 교육학예사랑 친하니까 이분이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서 선생님이 스토커가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했다. 올해도 편지가 왔으니까. 근데 선생님 올해도 쓰실 거죠 해서 쓸 거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편지를 쓸 때 박물관에도 쓰시는데 언론사에도 쓰라고 팁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직이 크니까 홍보팀 선에서 다 끝난다 편지는 늘. 직보사항이 되려면 언론사에 나면 바로 다음날 아침에 스크랩해서 올라간다. 근데 교육학에서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이분도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교육직들이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이게 되면서 편지가 가고 그때 김영라 관장이 되게 고마우셨던 게 이 편지 이게 가고 나서 이튿날 익스프레스 특급으로 답장을 직접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공간이 생겼는데 근데 저도 마음을 좀 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되게 심했는데 저희 학교 후배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박물관에 갔는데 또다시 바닥에서 또 먹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뭐 관장님이 누가 됐건 관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왜 계약을 공공기관에서 뭐 어떤 특정 호텔 체인의 식당에서 하는데 왜 외부 음식물 반입이 안 되냐.
최소한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그런 날만큼은 만약에 그런 불공정 뭐 어떤 약간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그날 기상 상태에 맞게끔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최근에 체험학습 가는 이제 선후배 학교 동료들이 있으면 꼭 사진을 찍어달라고 제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썼던 기자랑은 계속 연락이 되고 있는데 한번 취재 한번 나가시라. 6년 후 이곳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고3인 오늘 이제 수능을 마치고 나서 이 친구들과 다시 한번 그 공간을 좀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서 그리고 지금 저희 학교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상을 다시 본다는 거. 저희 학교는 지금 서울 삼양초등학교라고 박원순 시장께서 한 달 머무셨던 곳입니다. 되게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근데 이제 되게 언덕이 있고 좀 이렇게 차가 드나들기 어려워서 교문을 좀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동문회에서 교문을 다시 지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문 만드는 걸 3년 전에 이제 설계를 다시 해서 아이들이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슬픈 일은 동문 선배께서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야심차게 교문을 없애셨어요. 근데 동문 선배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학교는 교문이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저같이 이제 직접 이 일을 당사자는 교문 없는 거를 애석하게 여기는데 대부분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교문이 없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생각 좀 바꾸는 거. 그러니까 꼭 돌과 새로 된 거, 꼭 고비용이 아니라 나무 한 그루가 교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그런 상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신모 선생님과 지금 박수민 선생님 그리고 제가 그 운영위원회도 이제 같이 뭐 참여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 뵈면서 학교의 물품들 특히 저는 이 자리가 특히 학계 연구를 하시면서 꾸준히 이런 활동하시는데 학교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참 많고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학교 체육실에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다행히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도 50% 이상 이렇게 너무 심하게 나온 건 다 바꾸겠다. 뭐 제품 나온 건 다 바꾸겠다라고 됐는데 이게 어떤 개별 학교의 그 문제가 아니라 처음 시스템 조달청 시스템에 들어갈 때 이런 게 관리가 돼 있었다면 이거 개별 교사가 다 검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뭐 교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면 계속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질 수 있는 학교 공간. 그래서 아이들 책상 그리고 또 칠판 이런 세세한 그런 부분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좀 재밌게 바꿔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아이들이 이런 쓰는 액체 괴물 사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노안이 오신 게 아닙니다. 최대한 확대해서 찍었는데도 저 정도고 그리고 제일 이 액체 괴물의 경고문 중에 약간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제일 감동적인 건 먹지 마세요. 예, 그게 아주 강력한 경고문이고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동네에서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슬라임 카페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노는 공간들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아이들이 위험해지지 않는 거. 그래서 꼭 뭐 손을 씻어라라는 사후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 제품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래서 좀 멀리 가는 것도 있지만 좀 아이들과 좀 즐겁게 그리고 이런 거를 바꿔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요 설문지 사실 요 설문지를 그때 학술대회 때 박지영 선생님을 만나 뵈면서 같이 공유해 드렸는데 한 10학교 넘게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 서울 도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했는데 생각보다 좀 그런 뭐 아주 서툴다기보다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같이 만든 건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반영이 돼서 아이들이 좀 원하는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뭐 선생님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이런 국민행동의 이런 선언문 같은 게 참 감동적이었던 게 아까 전에 했던 제품 생산자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특히 이게 대중강좌이기도 하니까 저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좀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더불어서 같이 우리가 희망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까지 끝났는데요. 시간이 꽉 차가지고 질문을 따로 받을 수 없는 거는 정말 아쉽지만 정말 꼭 질문을 하나 하셔야겠다는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아니